이제 구문론까지 우리 봤어요, 선생님들. 이제 의미론을 볼게요. 의미론이라는 것은 구문론도 하나의 연구 학문이 되는 거예요. 연구 학문이 되고요. 그다음 형태론도 하나의 연구 학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국어국문학과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같은 데 가면은 구문론만 파시는 분이 있고 형태론만 파시는 분이 있고 막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4번에 있는 의미론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미론은 보세요.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 그다음에 그 기원, 변화, 발전 등을 연구하거나 단어와 단어의 의미 체계를 연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미론이라는 거는 첫 번째는 언어의 의미에 관하여 연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게 가장 크게 설명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 중에서 언어는 여러 가지로 바뀌잖아요. 아까 영감도 나왔었고, 그죠? 컴퓨터 같은 거 옛날에 없었는데 나와서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걸 연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 기원, 변화, 발전 등을 연구하거나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단어와 단어의 의미 체계 여기다도 밑줄 하시는데 단어와 단어의 의미 체계는 161페이지 좀 와보세요, 선생님들. 2번을 보시면은 일단은 상위어와 하위어 161페이지 선생님들 상위어와 하위어가 지금 나와져 있잖아요. 상위어 하위어는 예를 한번 보실까요? 예에서는 생물의 하위어는 뭐 동물 식물이 있고 식물의 하위어는 소나무가 있죠, 선생님들. 그럼 예를 들어서 식물하고 소나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식물은 상위어가 되고 소나무는 하위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 이것들은 단어와 단어의 의미 체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들. 얘가 단어와 단어의 의미 체계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볼까요, 선생님들? 한 어휘의 의미가 다른 어휘의 의미를 포함에 밑줄할까요? 의미를 포함하는 상하 관계의 어휘들을 말한다.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위어라는 말을 써요. 상위어를 네모를 하시면 되겠고 반대로 보다 특수한 어휘를 하위어라고 한다. 하위어는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종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선생님들. 그래서 생물이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도 할게요. 생물이 있고 예를 들어 생물이 있으면은 생물은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이렇게 하겠죠? 식물에서는 뭐 나무 잘 몰라요, 선생님들. 그냥 할게요. 꽃이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 아래에 뭐 소나무가 있고 참나무가 있고 대나무가 있겠죠, 선생님들. 꽃 아래에서는 뭐 장미가 있고 국화도 있고 뭐 다른 꽃들이 이렇게 있겠죠, 선생님들. 소나무도 사실 종류가 많잖아요. 그 아래 소나무 아래에도 무슨 소나무, 황금 소나무, 무슨 소나무 종류가 또 많을 거예요. 그 아래에서도 뭐 황금 소나무 아래에서도 또 막 종류가 많죠. 근데 이런 종류 아는 거는 이제 식물 연구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단어와 단어 사이에 체계가 있다. 그다음에 포괄하는 말을 포괄적인 걸 얘를 상위어라고 하고 얘를 하위어라고 하는데 상위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상대적인 거죠. 소나무에 비해서는 나무가 상위어지만 그죠? 식물에 비해서는 하위어가 또 되는 거죠, 선생님들. 얘가 또 상위어가 되면 얘가 하위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어를 설명하는 말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로 다른 단어를 포함하는 단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설명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반대로 보다 특수한 어휘라는 말을 써요, 선생님들. 소나무의 종류를 얘기해라. 그럼 매우 특수하잖아요, 선생님들. 각각이 하나. 우리는 보기엔 다 똑같은 소나무 같은데 종류가 다 다르다고 하는 거는 한 개의 어떤 개별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좀 더 특수한 어휘를 하위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을 보세요. 유의어와 반의어라는 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유의어는 비슷한 말, 반의어는 반대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의어는 반대말, 유의어는 또 비슷한 말. 비슷한 뜻을 가진 낱말을 유의어라고 하고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낱말을 반의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린이, 아이, 아동은 거의 비슷한 말이네요, 선생님들. 어린이를 아이라고도 하고 혹은 아동이라고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아이하고 어른은 반의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 어른은 반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의어가 여기는 좀 안 나와져 있는데요. 종류가 사실은 조금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그냥 이해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남자하고 여자, 그 다음에 동전의 앞면하고 뒷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뒷면인가요? 이렇게 뒷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네들은 남자가 아니다 그럼 여자고 여자가 아니다 그럼 남자의 그런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동전의 앞면이 아니다 그럼 뒷면을 얘기를 하는 거고 뒷면이 아니다 그럼 앞면을 얘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반대말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뭐 선생님, 교사, 학생 볼까요? 학생 이렇게 이 관계는 그다음에 혹은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 이 반대말은 상대방의 존재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반대말이죠. 학생이 있어야 교사가 있는 거고 교사가 있어야 학생이 있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교장 나는 교사다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뭔가 학생이 있어야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있어야 부모죠.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부모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반대말이죠. 그러면은 이것의 반의어의 관계와 이것의 반의어의 관계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또한 어떤 경우는 가다, 오다가 있어요. 오다 이렇게 돼요. 가다, 오다라고 한다면 가다의 반대말은 오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떤 아이가 유치원 이렇게 생겼어요. 집이에요. 이런 유치원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유치원에 가까이 오는 거 이것을
집에서는 가다라는 말을 쓰죠. 지금 우리 아이 유치원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교사는 뭐라고 해요? 유치원에 오나요?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같은 행동을 말하는 사람의 어떤 위치라던가 입장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가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경우는 오다라고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같은 반의어는 반의어지만 여기 아까 A 형태, B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반의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의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냥 반대말로만 얘기할 수 없는 그 안에 하위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반의어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동음 이의 어와 다의 어라는 말이 있는데요. 동음 이의어라는 것은 기억을 보세요. 동음이라는 건 음은 똑같다 소리예요, 선생님들. 음은 똑같은데 이의라는 거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발음이 같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우연찮게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 우연찮게 발음은 같은데 사실은 뜻이 다른 낱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리하고 다리는 사람의 다리도 다리지만 어떤 강둑길이 이어지는 어떤 설치물도 다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뭐 한강 대교 할 때 그 대교 같은 거다 다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 혹은 배 그죠? 배가 아프다의 배하고 그다음 배가 지나다닌다의 배하고는 음은 똑같지만은 의미는 다른 동음이어 관계이다. 이것도 정의를 좀 내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 동음 이의어라는 것도 명칭을 쓰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다음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낱말이다라고 해서 설명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 차다는 어떤 의미 있나요, 선생님? 차다 그러면은 뭐 음료수가 차다, 그죠? 물이 차다라는 말이 있고 다리로 뭔가를 차다, 그죠? 공을 차다의 차다도 있겠죠. 얘네들은 사실은 관련이 전혀 없어요. 음료수 차다하고 발로 차다는 의미가 전혀 관계 없는데 우연찮게 발음이 같게 된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동음이어라고 한다. 니은을 보세요. 다이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음식을 먹다, 마음을 먹다, 나이를 먹다 이런 말을 써요. 셋 다 먹다라는 말을 쓰죠. 대신에 다이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요, 선생님들. 다이어는 중심된 의미가 있어요. 먹다에 중심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된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들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먹다라는 거는 원래 어떤 의미 써요? 입 안으로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꿀꺽하는 행위를 먹다라는 말로 쓰잖아요, 선생님들. 뭔가 집어넣어서 꿀꺽하는 거죠. 그게 먹다예요. 그러니까 중심된 의미는 음식을 먹다죠. 음식을 먹다일 거예요. 근데 뭔가 집어넣어서 내가 가져가는 거를 먹다라고 하는 거를 파생시켜서 그죠? 나이를 먹다. 이렇게 쓰는 거죠. 어떤 뭐 마음을 먹다, 몰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다, 뭐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한 방 먹다 이런 말도 쓰죠. 한 방 먹었어, 먹다 이런 말도 쓰는 거죠.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다이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이어라는 것은 중심된 의미가 있어서 그 중심된 의미에서 파생된 의미로 먹다 1번 의미, 먹다 2번 의미, 먹다 3번 의미, 먹다 4번 의미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사전을 찾아보시면 크게는 먹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 다음 1 음식 먹다, 2 나이 먹다, 뭐 3 한방 먹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선생님들. 하지만 아까 위에 있는 동음이어 같은 경우는 배하고 사람의 몸의 부위를 얘기한다. 그러니까 배라고 하면 뭐 강이나 바다의 교통수단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제시어가 다르게 사전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다이어는 제시어는 하나로 나오고 1번 의미, 2번 의미, 3번 의미 이렇게 나온다. 1번 의미가 가장 중심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런 식이에요. 얘가 다이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도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낱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음이어랑 조금 구별이 조금 안 될 때도 사실은 있어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구별되는 것만 우리 시험에 나오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을 보세요. 의성어와 의태어. 얘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선생님들. 의성어는 사람, 동물, 사물 등의 소리를 흉내낸 말이다. 밑줄 하세요. 소리를 흉내낸 말을 의성어라고 하고, 의태어라는 거는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낸 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양이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야옹 야옹, 그죠? 고양이의 소리를 흉내내고, 철석은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들? 뺨 때리는 소리 아니죠, 선생님들. 철석은 파도 치는 소리예요. 휘잉 이렇게 되면 바람 부는 소리. 소리를 흉내낸 말. 그다음에 살금살금 이러면 이제 뭐 도둑놈이 살금살금 뭐 이런 거죠. 번쩍 그러면 번개가 번쩍, 폴짝 그럼 다람쥐가 폴짝 해서 어떤 태도, 행동, 그다음에 모양을 흉내낸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도 쓸 수 있으셔야 되고, 의성어 중에 의태어가 살짝 끼어 들어가져 있으면은 성질이 다른 하나를 골라내세요. 그럼 의태어를 골라내실 수 있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유를 써라. 얘네가 다른 이유를 써라. 그러면 다른 것들은 소리를 흉내낸 의성어인데 살금살금만 모양 혹은 행동을 흉내낸 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을 보세요.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는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는 낱말. 우리는 옛날서부터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한자어가 사실은 맞죠. 중국말이에요. 그죠? 중국어. 근데 고유어는 우리말의 본디부터 있는 낱말, 즉 순 우리말이며,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낱말이다라고 해서요. 우리 예전에 한자 공부할 때 외산 이렇게 하잖아요. 외산. 그럼 외산 이렇게 돼서 얘가 훈이 되고 얘가 음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되죠. 순으로 된 게 얘가 사실 우리말이죠. 얘가 고유어거든요. 고유어가 되고 요 음이 한자어가 됩니다. 한자어 이렇게 하죠. 한자어라는 말을 씁니다, 선생님들. 한자어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중국
발음을 모방한 거예요. 발음을 모방한 게 한자어예요. 그 다음에 고유어라는 거는 우리 옛날서부터 있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숫자도 마찬가지죠. 숫자도 하나, 둘, 셋 이렇게 나가는 건 이제 고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하는 거는 얘를 한자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 2, 3, 4는 뭐 중국어 잘 모릅니다만 니, 열, 산, 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니하고 조금 비슷하네요. 어른 좀 틀리고 산 비슷하네요. 스도 좀 비슷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그래서 중국어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일단 고유어는 우리말에 본디에 붙어 있는 낱말이고 그다음에 손 우리말이며 한자어는 한자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말. 고유어 볼까요? 시내 혹은 달걀, 오누이 같은 경우는 고유어가 되고요. 관련된 거 시내는 강, 그다음에 계란도 한자어가 되고 남매도 한자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고유어하고 한자어가 세트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누일이라는 말이랑 남매라는 말은 같은 말인데 어떤 경우는 고유어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경우는 한자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되셨고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A 플러스 잠깐 볼까요? A 플러스에서 수사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수사법은 수사법이란 문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문장을 꾸미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비유법이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들 비유법이 시험에도 나왔고요. 비유법 중에서 보세요. 비유법은 표현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거나 이해를 깊게 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끌어내서 나타나는 표현법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의인법이 나왔습니다. 선생님들 의인법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하여 표현하는 방법 정의를 좀 외워두시고요. 예를 보시면 나무가 춤을 춘다. 나무 주제에 춤을 출 수는 없을 거예요, 선생님들. 춤은 사실은 사람이 추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다람쥐가 춤을 춘다라고 할 때도 춤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람쥐 움직임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인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춤을 춘다는 의인법으로 설명을 한 거다. 그뿐만 아니라 토끼전, 장기전, 이소부화에서는 다 주인공들이 다 동물들이잖아요. 근데 동물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의인법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등에서처럼 밑줄에 보세요. 동물이 등장인물이 되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도 의인법이라고 봐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지급법하고 은유법은 보세요. 지급법하고 은유법은 좀 비슷한데 지급법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밑줄에 보세요. 처럼, 듯이, 같이 여기다 밑줄하시면 되겠고 등의 어구를 사용해서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하나의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솜사탕 같은 구름이라고 하면은 원래는 어떤 대상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 구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뭐에 빗대서 구름을 표현했어요? 솜사탕에 빗대어서 구름을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얘를 지규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지규법이라고 봐요? 같은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규법이고 또 지규법이라는 거는 원래 나타내려고 하는 대상하고 빗대는 대상이 문장 안에 같이 드러나요. 그죠? 지규법이라는 거는 한 개, 두 개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지규법이라고 해요. 하지만 은유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대상은 나타나지 않고 빗대서 말하는 것만 나타나는 거 이거를 은유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럼 듯이 같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은유법은요. 보세요. 나타내려는 원관념은 숨기고 아까 구름은 숨긴다는 거죠. 구름은 숨겨요. 하늘에 가득 있는 솜사탕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오른 솜사탕. 그럼 이거 구름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빗대어 표현하는 보조관념만을 드러내어 표현하는 비유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호수라고 하면 호수와 같이 잔잔하다라는 말이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같이 잔잔하다 할 때 원관념은 잔잔하다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원관념은 숨기고 빗대어 표현하는 보조관념만을 드러내요. 내 마음은 호수, 하늘에 뭉게뭉게 솜사탕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조관념만을 드러내 표현하는 은유법이 되어서 지규법, 은유법의 차이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처럼, 듯이, 같이가 나오면 지규법. 얘가 없이 그냥 빗대어 표현하는 보조관념만 나타내면 은유법이다. 되셨죠, 선생님들? 그다음에 강조법하고 변화법은 이제 참고로 좀 보시는 겁니다, 선생님들. 강조법은 특별히 강하게 주장하거나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수사법. 어떤 말을 좀 더 강하게 좀 상대방한테 좀 전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강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일단은 처음에는 과장법 보세요. 어떤 사물을 밑줄에 보세요. 실제보다 훨씬 더하게 또는 훨씬 덜하게 나타내는 방법. 선생님 죽을 만큼 힘들어요. 진짜 죽어요?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죽을 만큼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막 잡아다가 꽁꽁 묶고 너 죽을래 공부할래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좀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물을 실제보다 훨씬 더하게 또는 훨씬 덜하게 나타내는 방법. 예를 보세요. 눈물의 홍수다. 눈물이 나와봤자 홍수 되지 않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막 이렇게 표현해요. 산더미만한 파도. 산더미보단 작을 거 아니에요? 쥐꼬리만한 월급. 그죠? 그래도 쥐꼬리보다는 많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서 과장법이다. 반복법 보세요. 같거나 비슷한 어구를 되풀이하면은 또 강조하는 거잖아요. 되풀이하면 문장의 의미를 강조하는 표현법이다.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 식구가 어울리네요. 보면 다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난리 났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꽃을 또 관상 좀 하시면서 좀 약간 주의 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조법 보실까요? 대조법은 사물의 종류나 정도를 대조시켜서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표현법이다. 대조라는 거는 이제 대꾸로서 반대말을 쓴다는 것인데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렇게 돼서 짧다 길다 이런 식으로 그죠? 표현한다는 거예요. 변화법 보실까요? 문장에 변화를 주어서 주의를 환기시켜 표현의 효과를 넓히려는 수사법이다. 도치법은 위치를 바꿔주는 거죠. 어순을 적절하게 바꿔서 맨 뒤에 있는 말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문장의 순서를 바꾸고 강조하는 표현법. 아까 우리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해서 나는 사랑한다 너를 뭐 이렇게 하면 강조하는 거잖아요. 좀 더 도치해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나는 안다, 보물이 있는 곳을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도치법이고요. 반어법 보실까요? 표면적인 말의 뜻과는 반대되는 뜻으로 진술을 하는 거. 아까 잘한다 이렇게 하면 잘한다인데 원래는 못했다 이 소리니까 반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뜻과 반대되는 뜻으로 진술하는 표현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르신들이 좀 많이 쓰시는 거 저희 아버지가 이 반어법 잘 쓰시거든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가가지고 숙소를 갔는데 너무 좁은 거예요. 방이 딱 들어가서 어우 너무 넓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재밌었던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반어법을 쓴다는 거죠. 반대 개념으로 표현한다. 생략법 보세요. 문장의 일부를 생략하는 표현법. 땡땡땡이 나오면 생략법이네요. 간단한 예는요. 놀잇감이 뭐였어요? 자동차, 보자기, 구슬, 땡땡땡 이렇게 얘기하면 그 외의 것들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략법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선생님들 이제 마지막 화용론만 남았네요. 선생님들 화용론은 단락 특히나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할 때 A가 대화하고 B가 대화할 때 그죠? 0점이에요. 잘한다 이러면은 요 말에 대해서 맥락을 나타내면서 잘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9시네 라고 했어요. 어떤 경우에서는 9시네 와 뉴스 할 시간이다 TV를 보자 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어떤 경우는 9시네 그러면은 너 집에 안 가니? 이런 의미도 되죠. 친구네 집에 갔는데 부모님이 아유 지금 9시네 그러면은 이제 밤 늦었는데 너 안 가니? 약간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약간 이런 화용론에서는 이런 상황이나 혹은 대상 혹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말을 사용하게 돼요. 그죠?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화용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상황이나 대상은 친구한테는 야 먹어 이러지만 어르신한테는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대상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써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도 말을 다르게 쓰죠. 선생님들. 그래서 때와 장소 그러면은 선생님들 친구들끼리 있는 편한 술 한잔 할 때는 그죠? 그때 내가 그때 까먹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선생님들이 부모님한테 이제 상담하실 때 제가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뭐 이런 말로 바꿔서 쓰죠.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쓰는 거 이런 거를 화용론에서 연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을 보세요. 의사소통적 맥락 내에서 언어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사회 언어학적 규칙과 관련된다. 사회 언어학적 규칙이라는 게 있구나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화용론의 이런 법칙 같은 경우는 사회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비슷할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른 것도 있대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렇게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나라는요 칭찬하잖아요. 선생님 오늘 예쁜 스카프 오늘 하고 오셨네요. 이렇게 하면은 가져가세요.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뭐가 참 이쁘네 라는 거는 달라는 소리가 된대요. 줬으면 좋겠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풀어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역사가 생긴 거는 하도 막 수탈을 많이 당해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하도 들어와서 남태평양 같은 데는 군대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쳐들어오면 그 사람들 다 당하고 또 딴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다 당하고 해서 하도 뺏기는 문화가 많아가지고 예쁘다 그러면 그냥 달라는 의미가 돼가지고 그냥 다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라마다 조금 화용론의 규칙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공손한 말씨를 쓰는 것이나 상대방의 연령이나 위치를 고려해서 말하는 것,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 등 언어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차례를 지켜 말하는 것 등이 화용론에 해당한다. 차례를 지켜 말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유치원 유아들이 좀 잘 못하기 때문인데요. 한 사람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내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방 보러 말할 시간을 주고 하는 거, 이거를 차례를 지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화용론에 해당해요. 예를 들어서 유아가 교사에게 밥 먹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 어때요? 어이가 없죠. 그죠? 아이가 우리한테 밥 먹으라 이러면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어이가 없냐면 보세요. 의문론으로는 다 맞았잖아요. 적절한 의문론을 쓰고 의미론으로도 맞고 통사론의 측면에서는 다 맞지만은 뭐 때문에 틀린 거죠? 화용론의 이해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화용론이라고 하면 대상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써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밥 먹어라 하는 거 맞지가 않잖아요. 그죠? 선생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하기 때문에 화용론에 근거하여서 부적절한 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화용론에 근거해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화용론의 부분 및 예시라고 하면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른 언어 사용이라고 해서요. 옆에다가 대상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선생님. 대상.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는 말을 다르게 써야 돼요. 할아버지께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또 직장 동료한테 진지 드셨어요? 하기는 좀 그래요. 너무 극존칭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중립적으로 얘기하고. 친구들한테는 밥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죠. 먹었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 말을 다르게 써야 된다. 그 다음 8은 시간, 장소의 특성에 따른 언어 사용이라고 해서요. 여기에서는 때와 장소라고 옆에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른 말을 써요.
그래서 가게 손님한테는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을 쓰죠. 어서 오세요. 하지만은 집에 온 손님한테는 이런 말을 쓰지 않죠. 어서 오십시오. 막 손님이 왔는데 그죠?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다른 말, 시간 장소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쓴다. 다음 괄호 보세요. 맥락에 따른 의미 변화라고 하는데요. 얘는 학교 붕괴라고 하면 요즘에 학교 붕괴가 심각하다 그러면은 부실 공사를 했나 다 무너졌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뭐 선생님과 학생의 어떤 관계가 어그러졌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 붕괴라는 말 쓰는 거죠.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일만 한다. 그래서 학교 붕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잘했다. 이게 이제 반대말이 되는 거. 지금 좀 덥지 않나요? 라는 말을 제가 예를 들어서 창가 바로 앞에 어떤 선생님 계셔가지고 선생님 안 더우세요? 안 더우세요? 이러면은 어우 안 더우세요? 이러면은 어떤 의미가 되죠? 창문 좀 열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금 좀 덥지 않니? 이제 친구네 집 놀러 갔는데 부모님, 어머니가 어우 벌써 9시네. 어우 이렇게 깜깜해졌네. 이렇게 되면은 너 안 가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맥락에 따른 의미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용론이 그러한 의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선생님들 4번 한번 보세요. 4번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유아교육 유아 교육 안에서의 언어 교육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아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것이. 하지만 전반적인 화용론에서는 조금 얘를 잘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깍두기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두시면 또 좀 약간 생각할 만한 게 좀 있어요.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거는 허네일과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요. 보세요.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걸 생각하면은 말을 안 틀리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안 틀리게 하는 거다. 근데 안 틀리게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범위에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거 기억을 보세요. 문법적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즉 어휘와 문법이 안 틀리는 거예요. 선생님들 어휘와 문법을 안 틀리게 쓰는 거. 언어 그 자체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워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도 배우고 어순 같은 것도 정확하게 사용하는 거를 배우죠. 그렇게 돼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문법적 능력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있는 그죠? 외국인이 한국어를 열심히 배웠단 말이에요. 배웠는데 교수님한테 편지를 썼어요. 교수님께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맨 아래 내 제자가 이렇게 쓰면은 맞아요, 틀려요. 여기에서는 문법이나 어휘는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그죠? 문법도 다 맞았고 어휘도 맞는데 교수님한테 네 제자가 이렇게는 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문법적 능력에서는 전혀 문제는 없는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 사회 언어적 능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적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회 언어적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3번에 화용론의 구분이 예시 같은 거 있었죠? 요거 관련해서 뭐 대상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말을 쓸 줄 아는 거 이것들이 다 사회 언어적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회 언어적 능력을 알려면은 그 사회적 맥락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어떨 때 뭐를 써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담화 능력. 담화 능력이라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콩쥐팥쥐 얘기를 선생님들한테 막 해요. 콩쥐팥쥐 얘기를 할 때는 일단 시간적 순서대로 얘기를 해야 되겠고, 중요한 장면에서 좀 얘기를 해야 되고, 한편 왕자님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콩쥐는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편이라는 말도 잘 쓰고, 그런데라는 말도 잘 쓰고, 그다음에 주어를 잘 설명하고 이렇게 되면은 말이 좀 일목요연해서 알아듣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잘한다. 그러면 담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들으면은 뭐 얘기하는지 뭐 아무리 쉬운 콩쥐팥쥐 얘기도 막 시간 순서도 뒤죽박죽이고 그런데라고 해놓고서 딴 얘기 막 하고 한편 했는데 위에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너무 복잡하다. 말이 왜 이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담화 능력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화 능력이라는 것은 담화 속에 나타난 여러 문장들을 연결해서 전체 의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표현하는 거에서도 담화 능력이 나타나고 이해해서 듣는 것도 담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화 능력이라는 건 이야기의 시작, 중간, 끝을 아는 것. 가장 기본적인 건 그래요. 지금 시작하는구나. 그다음에 중간이구나, 끝이구나. 혹은 담화의 어떤 주제가 달라졌구나. 한편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담화의 주제가 달라졌구나. 시간적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필요 없는 군소리나 뭐 반복 같은 건 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담화 능력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전략적 능력. 전략적 능력은 실질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수행. 일단 주시면 되겠고요. 말할 때는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데 선생님들 과일이요 하면서 사과가 머리에 떠올랐는데 사과라는 단어가 입에서 안 나와요. 제가 그러면은 선생님 그 과일 중에서요. 그거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냥 딴 얘기 할게요. 그리고 딴 얘기 하는 것보다 선생님들 그 과일 있죠? 빨간색으로 말고 배 말고 제사상에 많이 올리는 빨간색 과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말로 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의도를 전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전략적 능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제가 그냥 사고가 생각 안 나서 그냥 얘기 안 할래요. 그러면은 전략적 능력이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도 전략적 능력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조금 약간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도 그 상황을 이렇게 봐서 지금 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전략적 능력이다. 그러니까 듣기도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말도 좀 더 잘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같은 한국 사람이에요. 같은 한국 사람인데 A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니까 문법적 능력은 둘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 그죠? 근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해요.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잘하고 B라는 사람은 장황하고 무슨 말 잘 모르겠고 재미없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언어 능력이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A의 언어 능력이 더 높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둘 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문법 시험을 보거나 혹은 뭐 어휘 시험을 보면은 다 비슷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도 1점 받고 이 사람도 1점 받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얼핏 보기에 언어 능력이 더 높아 보이고 이 사람은 언어 능력이 더 낮아 보이는 것은 여기는 뭐 담화 능력이라든가 전략적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4번을 보세요. 의사소통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단순히 어휘나 문법 등을 올바르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맥락도 잘 이해하고 일목요연하게 말도 잘하고 그다음에 잘 이해하거나 상황을 잘 맞게 잘 이해하거나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다 포함한다라는 걸 이야기한 게 커넬과 스웨인이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162페이지 좀 더 보세요. 왼편에 의사소통 능력을 보실까요? 촘스키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촘스키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은 예를 들어서 기억 있죠, 선생님들. 그 옆에 있는 의사소통 능력에서 기억에 있는 문법적 능력 있죠, 선생님들. 얘를 촘스키는 언어 능력이라는 말을 썼고요. 언어 수행은 직접적으로 말할 때 어떤 스킬을 쓸 것인가. 즉, 뭐 디귿하고 리을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화 능력이나 전략적 능력은 실제의 어떤 스킬이잖아요, 선생님들. 머릿속에 있는 지식적인 측면이 아니라 디귿하고 리을은 스킬, 기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촘스키는 이 두 가지로 나누었거든요. 언어 능력과 언어 수행을 구분하였고 구분한 다음에 촘스키는 자신은 연구의 대상을 언어 수행에 놓지 않고 언어 능력에 놓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언어 수행은 사람이 어떤 기분이 좋을 때나 나쁠 때, 컨디션이 좋을 때나 나쁠 때가 능력 차이가 매우 심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도 큰 병에 걸렸거나 좀 그날따라 좀 우울하고 하면 말을 좀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으로 삼긴 힘들고 대신에 언어 능력은 언제든지 똑같은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촘스키는 언어 능력만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하임즈는 1966년에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요. 그 이후에 커넬과 스웨인이 나타나서 이제 의사소통 능력을 제대로 한번 정의해보겠다라고 해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디귿하고 리을까지 다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언어의 구성 요소 보실까요? 언어의 구성 요소는 크게 언어의 형식과 언어의 내용, 언어의 사용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글은 한번 이거 복습할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쪽으로 좀 오셔가지고 선생님들 159페이지 다시 오세요. 159페이지 보시면은 아까 제가 중요했던 거 그 3번 참고 3번을 보시면 언어의 구성 요소 이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형태라고 쓸 수도 있지만 형식으로 바꿔 놓으시고요, 선생님들. 형식을 따지는 거는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어의 형식, 체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형식과 체계가 중요한 거, 예를 들어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이고 의미 관계, 의미가 중요한 건 의미론. 그다음에 기능이 중요한 거, 기능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는 활용론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소가 줄게요. 소가 풀을 먹어요, 선생님들. 소가 풀을 먹는다. 소가 풀을 먹는다. 이건데 어떤 유아가 소가 풀이 먹는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유아는 의문론이 틀렸어요? 혹은 구문론이 틀렸어요? 아니 의미론이 틀렸어요? 아니면 활용론이 틀렸어요? 어느 것에 근거해서 틀렸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의문론이에요. 얘는 구문론의 근거에서 틀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조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조사 사용은 문장하고 관련이기 때문에 이라고 써서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게라고 바꿀게요. 풀에게로 바꿔도 돼요. 원래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풀을 먹는다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을을 써야지 맞는 구문이죠. 근데 소가 풀을 먹는다라고 할 때 풀에게 혹은 풀이 먹는다라고 한다면 조사 사용을 잘못했기 때문에 조사 사용은 조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명사와 서술어의 관계를 조사가 나타내줘요. 선생님들. 서술어와 명사의 관계. 가를 썼을 때는 주체가 되는 거죠. 을을 썼을 때는 대상이 되는 거고 목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를 적절하게 써야 되는 거는 구문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얘는 의문론에서 틀리지 않았잖아요. 의문론도 안 틀렸고 음절도 맞게 썼어요. 예를 들어 풀에게라고 하더라도 음절도 맞게 쓰고 그다음에 음소도 맞게 썼다는 거예요. 음소나 음절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은 문장을 구성할 때 조사가 틀렸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써요. 풀이 소를 먹었다. 맞아요? 틀려요? 얘도 의문론도 맞아요. 그죠? 의문론도 맞고 구문론도 주어 썼죠?
그다음에 조사 잘 썼잖아요. 그다음에 동사 잘 썼단 말이에요. 구문론도 맞아요. 하지만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의미론에 있어서 틀려요. 그죠? 풀은 먹는 것의 주어가 될 수가 없잖아요. 의미상 풀이니까. 풀이 소를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론 상에서 부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어떤 것에 근거해서 부적절하다라는 것도 한 번 시험에 나왔고요. 조사가 잘못되어서 부적절하다라는 게 시험에 나왔거든요. 걔는 조사를 잘못 써서 부적절한 문장이 만들어졌을 때는 뭐에 근거해서 부적절하다고요? 구문론에 근거해서 부적절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63페이지로 와보세요. 163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언어의 기능이 나와져 있고요. 언어의 기능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일단 2번에 할리데이의 언어 기능 분류가 한 2번인가 3번 정도 시험에 나왔고요. 1번에 있는 스타브의 언어 기능 분류도 한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낼 게 없으면 한 번씩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할리데이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할리데이의 언어 기능의 분류에서는 일단은 가장 시험에 잘 나온 거는 2번에 있는 통제적 기능만 시험에 나왔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할리데이에서 시험에 나온 거는 통제적 기능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통제적 기능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라든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해라 라고 하는 거 걔네들 다 통제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 그건 굳이 뭐 명령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내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은 다 통제적 기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손뼉을 쳐라.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일어나서 손뼉을 쳐라라고 어떤 행동을 통제했죠. 내 맘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제적 기능이라고 한다. 그건 만지지 마. 만지려고 하는 아이한테 만지지 마라고 하는 것도 통제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를 좀 잘 외워두시고요. 그 이외에 1번을 보세요. 도구적 기능은 뭐뭐 하고 싶어요. 뭐뭐 하고 싶어요 같이 밑줄 하세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도구적이라는 말 쓰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 우리 공격성 할 때도 도구적 공격성은 어떤 사람을 미워서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찾기 위해서 나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거를 도구적 공격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도구적 기능이라는 거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 사탕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도구적 기능이구나. 3번을 보세요. 상호작용적 기능. 상호작용적 기능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다. 같이 놀지 않을래? 이것도 같이 놀지 않을래? 이것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라는 것이고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는 진짜 식사했냐 안 했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죠. 선생님들 그냥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점심때나 저녁 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례적 인사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을 상호작용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을 보세요. 개인적 기능. 개인적 기능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의견이나 감정을 표현.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고요. 자신의 개성을 나타낸다. 자신의 생각 같은 걸 나타내는데요. 나는 바지보다 치마가 더 좋아. 좋아. 선호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의견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개인적 기능이라고 하고요. 164페이지 오시면 상상적 기능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가상과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면서 가작화 활동할 때 대부분 상상적 기능을 많이 사용하죠. 이 볼펜을 요술봉이라고 하자 이러면 상상적 기능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날고 있다고 하자 여기가 도서관이라고 하자 뭐 이런 것들 다 상상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발견적 기능은 질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정보를 추구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장수풍뎅이는 무엇을 먹나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죠, 선생님들. 그거를 발견적 기능이라고 한다.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보적 기능은 아이디어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식구는 7명이에요. 상대방이 모르는 거를 대답해 주는 거죠. 이거를 정보적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디어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정보적 기능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사실은 할리데이의 언어 기능 분류라서 할리데이 거예요, 선생님들. 할리데이는 그냥 이렇게 구분한 거지 모든 언어를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할리데이가 이야기한 예를 통해서 공부하는 게 점수 받기는 제일 좋다는 거예요. 다른 예는 거의 보지 마시고요. 도구적 기능은 일단 뭐뭐 하고 싶어요. 통제적 기능 해라, 하지 마라. 이 소리 나오면 통제적 기능이구먼. 상호작용적 기능은 뭐 의례적인 인사나 같이 놀자 뭐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적 기능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리데이에 맞추어서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1번을 보실까요? 스타브의 언어 기능 분류. 스타브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브는 어떤 식으로 자기가 구분을 한번 해봤냐 하면 일단 우리는 사회적 욕구를 주장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적 욕구의 주장은 개인적 권리나 욕구의 주장. 주스 마시고 싶어 이거네요. 그 다음에 부정적 표현. 너 너무 늦게 하고 있어. 형은 바보 같아. 이렇게 부정적 표현이나 긍정적 표현. 예, 저도 맛있다고 생각해요. 혹은 내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것도. 이거 좋아해요? 이렇게 의견을 요청하는 거.
혹은 우발적 표현도 얘기했는데요. 와, 우와, 우와 이런 것들 걔네들 다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또 스타브 거거든요. 그래서 스타브 거는 스타브 걸로 또 따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요 스타브의 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할리데이의 언어 기능 분류에서 완전 똑같이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상하지만 굳이 이제 공부할 때 좀 연결해서 공부하면 더 공부가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니까 굳이 해본다면 할리데이의 도구적 기능하고 그다음에 4번에 있는 개인적 기능이 연결이 되겠네요. 선생님들 사회적 욕구의 주장에서 그죠? 나는 뭐뭐 하고 싶어 이거는 도구적 기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너는 나빠. 너는 바보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다 개인적 기능과 관련된 거잖아요.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2번을 보세요. 통제. 대신에 이제 스타브는 내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도 다 포함시켰어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사회적 욕구의 주장은 뭐뭐 하고 싶어요. 이것도 물어보는 것도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도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라고 했다. 2번에 통제가 나왔네요. 선생님들. 통제는 할리데이의 통제적 기능하고 거의 비슷하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자신과 타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그래서 스타브의 언어 기능 분류에서는 내 통제는 할리데이 거랑 조금 다른 거는 자신한테 통제하는 것도 통제라고 했어요. 선생님. 나한테 하는 것도. 여기를 파란색으로 칠해야지 내가 나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명령했다. 다른 사람한테 과자 좀 주세요. 라고 하면 타인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자를 줘. 이런 말입니다. 과자를 줘. 이런 말이죠. 자, 지시 요청. 이것은 어디에 놓을까요? 대답은 이것은 뭐 책상 위에 놓으세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제적 지시를 요청하는 문장도 통제라고 한 거예요. 자, 타인의 주목 요청.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명령이죠. 사실은요. 딴 거 보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 좀 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통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볼게요. 선생님들. 예측 및 추론이라는 거는 할리데이에는 없었었어요. 선생님들. 근데 스타브는 하나 집어넣었는데요. 예측 및 추론은 그 자체에 뭐 의미가 다 들어가지만 기억 보세요. 인과관계 추측을 하거나 인과관계를 진술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세요.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에 앉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때는 인과관계가 나온다. 뭐뭐 해서 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추측의 형태가 나오는 게 좋기 때문에 다리가 너무 아파서 여기에 앉았을 거야. 이렇게 써도 되죠. 앉았을 거야. 라고도 밑에 좀 적어보세요. 앉았을 거야. 그 다음 니은을 보세요. 사건에 대해 추측. 내일 비가 올 것 같아. 이건 추측이죠. 그다음 결론에 따라 사건을 추측하거나 진술한다. 너는 너무 키가 커서 구부려야 할 거야. 아직 하지는 않았지만은 추측해서 이야기하는 거. 얘네들은 다 예측 및 추론이다. 투사를 보세요. 선생님들. 투사라는 것은 자신을 타인의 감정에 투사한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많이 화났을 거야 라는 것은 공감의 말이죠. 선생님. 공감. 자신을 타인의 감정에 투사한다는 건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했다. 내가 엄마라도 화가 났을 거야. 이런 말이니까요. 공감하는 거.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신을 타인의 경험에 투사한다. 나라면 동물원에서 사자와 살고 싶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어떤 사람은 사자와 사는데 나라면 그거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얘네들은 자신을 타인의 경험에 투사한다라고 해서요. 얘를 투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타브의 언어 기능 분류이기 때문에 예문을 보시면서 짝을 지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엄마가 많이 화났을 거야. 형이 많이 화났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는 나올 수 있어도 완전 뜬금없이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다음에 나라면 뭐뭐 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런 것도 투사의 문장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뭐 출제자가 너무 다르게 응용해서 낼 수는 없어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이렇게 이론가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으면 이론가거기 때문에 출제자가 막 사박팔방으로 응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외워두시는 게 가장 문제 풀기는 좋아요. 선생님들. 그다음에 우리 정보를 보실까요? 정보는 사실은 1번, 2번, 4번, 5번에 해당 안 하는 거 다 정보로 보시면 되는데 기억 보세요. 과거나 현재 사건을 언급. 이거는 불자동차다. 책 보기 전에 그랬어. 비교. 기차가 버스보다 더 길어. 특정 사건과 세부의 상황에 따라 일반화한다. 형은 오늘 아파. 이것도 사실 정보를 이야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 이 색깔 이름을 가르쳐 줘. 혹은 이 색깔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얘네들 다 정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1번의 사회적 욕구의 주장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각각에 외우는 것보다는 얘네들 전체는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부해 놓으시면 조금 편하시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 오늘 복습하실 때는 그렇게 굵직굵직하게 구분을 좀 해두시고요. 조금 복습하시면서 반복하실 때 얘는 조금 더 아래에 구분하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사회적 욕구의 주장이랑 아마 통제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조금 단골 손님으로 잘 나오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큰 제목을 외워서 이 큰 제목의 형태가 나오니까 큰 제목을 좀 외워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밑에 뭐 이렇게 개인적 권리 욕구 주장 뭐 이런 것들도 내려면 낼 수는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약간 나중에는 좀 비교해서 구분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공부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이 아래 것까지 질문을 한다는 거는 이 문제 틀려라라는 의도가 맞기 때문에 틀리게 하려면은 이 아래쪽을 내겠죠. 하지만은 그냥 공부했냐 안 했냐만 구분시켜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위에 있는 사회적 욕구의 주장, 통제, 정보, 예측 및 추론, 투사 요거를 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없으면 저는 그냥 배짱을 좀 튕기는 편이어서 틀리게 내는 건 틀려줘야 된다.
틀리라고 하는 건 내가 과감하게 틀리겠다 하면서 다른 거를 좀 공부를 더해서 점수를 더 많이 얻어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좀 약간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뭐 공부하지 마세요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선생님들 하실 분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4페이지 오세요. 선생님들 A 플러스 보실까요? 그 밖에 언어 기능의 분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제 출제자가 이런 건 몰랐지? 이렇게 질문을 좀 하려면은 그 밖에 언어의 기능 분류를 좀 물어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죠. 하지만 할리데이나 그다음에 스타브 거를 안 내고 리치하고 제이콥스만 내기에는 조금 힘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언어 교육 책에는 할리데이나 스타브의 내용만 좀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리치나 제이콥스이 나오는 책은 좀 적어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좀 두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할리데이 거 공부하시면 리치나 제이콥스는 좀 쉽거든요.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리치 정보적 기능, 표현적 기능, 지시적 기능, 심미적 기능, 교감적 기능인데요. 할리데이 거하고 좀 비교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들? 리치에서 정보적 기능은 할리데이의 무슨 기능이에요? 정보적 기능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표현적 기능은 할리데이의 무슨 기능일까요? 개인적 기능이잖아요. 개인적 기능을 표현적 기능을 했네. 그다음에 지시적 기능은 무슨 기능? 통제적 기능하고 관련이 되는구나. 심미적 기능은 할리데이 없어요. 얘는 없어요. 그냥 얘는 리치 것만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심미적 기능은 시적 기능 등 예술적 표현으로 쓰는 것. 우리는 언어를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에도 쓸 수 있지만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도 언어를 쓰잖아요. 문학 같은 경우에서 그런 것들을 심미적 기능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교감적 기능은 일상적 대화에서 사용하는 기능.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는 우리 앞에 할리데이에서는 무슨 기능이었었어요? 상호작용적 기능을 리치는 교감적 기능이라는 말을 썼네 라고 한다면은 할리데이만 잘 기억해 두시면 리치 공부하는 거는 쉽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제이콥슨도 보실까요? 정보적 기능, 표현적 기능, 지시적 기능, 심미적 기능은 리치하고 똑같네요, 선생님들. 그죠? 교감적 기능도 똑같고, 그죠? 교감적 기능도 똑같고. 그 다음에 친교적 기능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친밀감을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친밀감을 표현하는 거는 교감적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다. 교감적 기능이라는 건 일상적인 대화에 인사말 같은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친교적 기능은 없었어요. 앞에 그저 할리데이는 없었는데 제이콥스는 이야기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리치만 얘기한 거는 리치에서 처음 나온 거는 심미적 기능이고 제이콥스는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심미적 기능도 썼지만은 친교적 기능까지 썼네라고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공부가 좀 되실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165페이지 조금 볼까요, 선생님들? 조금만 보다가 쉬는 시간 가질게요, 선생님들. 여기에서 언어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언어 발달 이론도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선생님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나올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공부하는 건 어렵진 않거든요. 처음에만 잘 이해해 두시면 또 복습만 좀 잘 먼저 해두시면 어렵지 않아요. 1번을 보세요. 일단 행동주의가 맨 처음에 나왔습니다. 행동주의가 맨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을 가볼까요? 사회학습 이론이 나오고, 세 번째 성숙주의 이론이 지금 나와져 있네요, 선생님들. 얘네들 각각 명칭도 알아두시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생득주의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 167페이지를 오시면요. 여기에서는 인지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 나오고, 168페이지를 오시면은 사회적 상호작용주의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발달심리 공부하셨잖아요, 선생님들. 총론 시간에 발달심리 공부한 그 순서대로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166페이지 먼저 좀 봐볼까요, 선생님들? 166페이지에서 3번을 보세요. 원래는 우리 발달심리에서는 성숙주의가 맨 앞에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을 보세요. 인간의 발달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고, 오래간만에 보죠, 이런 말. 그죠? 유전적 요인이 가장 결정적이고, 인간의 발달은 밑줄에 보세요.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언어 발달도, 유아들의 언어 발달도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니까 뭐는 안 좋다고 했어요. 지나친 개입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나친 개입은 불필요하고 풍부한 환경을 잘 구성해서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아이의 흥미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인내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성숙주의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있는 준비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도라는 거는 현재의 어떤 학습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어떤 지식기능 태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번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학습을 진행할 때 단계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단계가 만약에 있다면은 예를 들어 3단계를 공부하려면 2단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1단계가 돼야 돼요. 그죠? 3단계 학습이 예를 들어 줄넘기를 공부한다. 줄넘기를 하려면은 일단 1단계에서는 점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점프를 할 수 있고 2단계에서는 어떤 물체를 돌려야 돼요. 물체 돌리기.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얘하고 얘가 합해져서 줄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줄넘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배웠어요. 그러면 4단계는 그 다음에 어려운 거 뭐예요? 뭐 잘하는 사람 보면 2번 막 돌리잖아요. 슉슉슉 막 이렇게 하고 한 번은 막 발 바꿔서도 하고 막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나아가는데 일단은 3번 단계를 알려면은 1번, 2번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걸 준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준비도 자체도 유전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숙주의에서는 이 준비도를 생기게끔 어떤 지나친 개입 같은 거 하지 않고 좀 기다려준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은 다시 준비도 보세요. 어떤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밑줄 해보세요.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지적, 정의적, 사회적, 신체적 측면의 능력이나 특성에
준비된 상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은 학습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바로 아래줄 보시면 준비된 상태죠. 그 다음 그 중간에는 뭐 지식기능 태도라고 대략 아시면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어떤 단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준비된 상태, 준비도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은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준비도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을 보세요. 읽기 준비도 검사라는 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들, 읽기 준비도 검사는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보세요. 우리 유아들이 언어를 발달시킬 때 듣기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듣기 말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얘를 먼저 잘하게 되죠. 글자를 잘 모를 때도 얘를 먼저 좀 잘하게 돼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아이들의 발달 속도를 보니까 듣기 말하기를 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읽기 쓰기를 잘하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순서가 있다. 언어의 내기능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하는 걸 언어의 내기능이 언어의 내기능이라고 하는데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내기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당시에 옛날 사람들 혹은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듣기하고 말하기가 먼저 발달하고, 아이들 잘 보면 이거는 뭐 굳이 안 가르쳐줘도 자연적으로 발달하더라. 저 발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읽기나 쓰기는 자연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이 사람 여기는 이제 비형식적으로도 살다 보면 아이들이 다 듣기 말하기 잘하게 되더라. 어느 나이만 되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신 읽기 쓰기는 형식적 교육이 좀 필요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순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듣기 말하기가 먼저 발달하고 읽기 쓰기가 나중에 발달해서 읽기 쓰기의 하나의 준비도가 듣기 말하기가 되겠죠. 선생님들. 읽기 쓰기의 준비도 중에 하나가 듣기 말하기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보세요. 읽기 준비도 검사는 읽기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를 읽기 준비도 검사다 기준 하시고요. 읽기 준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들, 얘네들을 이제 문식성 학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식성이라는 것은 요 읽기 쓰기를 배우는 걸 문식성이라고 하거든요. 읽기 쓰기는 문식성 학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문식성이라는 말을 써요. 읽기 쓰기를 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읽기 준비도 검사는 그 읽기 쓰기를 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검사를 읽기 준비도 검사라고 한다. 성숙주의 이론가들은 읽기 준비가 되기 전에 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읽기 준비가 되기 전에 읽기 지도를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무슨 검사를 했다라고 가로놓고 나오면 뭐 쓰시면 돼요? 읽기 준비도 검사. 그럼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문식성에서는 읽기뿐만 아니라 쓰기도 들어가는데, 쓰기 준비도 검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읽기 준비도 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냥 계절이 그렇게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읽기 준비도 검사다.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학습하기에 적정한 시기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것을 읽기 준비도 검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세요. 목회과 워시번은 읽기 학습의 적정 연령이 5에서 6세경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동안 읽기에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준비를 시키며 성숙할 때까지, 그러니까 읽기 쓰기를 하기 위한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믿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성숙주의 이론 옆에다가 이제 한마디로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는가 써보세요. 내기능이 4기능이 순서가 있다. 학습 순서가 있다. 4기능의 학습 순서는 뭐였다고요? 듣기 말하기를 먼저 학습하고 가사일표, 읽기 쓰기를 나중에 학습한다. 또 읽기 준비도 검사라고 하는 것은, 그죠? 내기능의 순서가 있다는 소리가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읽기 쓰기라는 거는 반드시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형식적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죠. 요거예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요거 좀 지울까요, 이제는요? 지울게요.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런 이제 성숙주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현재 얘기하는 거는 내기능의 순서는 없어요. 순서는 없고 초기 단계부터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학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들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얘네들은 다 비형식적 교육으로서 배울 수 있다. 교육으로서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죠? 순서는 없다. 그 다음에 얘네들은 순서가 없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이제 이를 쓰면 되겠네요. 비형식적 교육.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비형식적 교육으로 배워나갈 수 있다. 가능. 초기 단계에서부터. 발달의 초기 단계예요. 발달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형식적 교육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가 학습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는요. 그래서 비교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읽기 준비도라는 이 성숙주의의 요 어떤 언어 발달에 의한 개념이 현재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주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셨고 2번을 보실까요? 2번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사회학습 이론 반두라가 있어요. 스키너의 이론은 단순한 단어 학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지만 취약 전 수천 개의 단어나 복잡한 구문과 문법을 습득한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조금 이따 또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학습의 가장 좋은 학습 기제는 뭐라고 했죠? 관찰과 모방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관찰과 모방. 그래서 언어 학습도 관찰과 모방으로 더 많은 언어 학습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를 잘 관찰하다가 모방하다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교사나 어른이 쓰는 거를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해서 또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을 보세요. 발화에 대해 하나하나 강화를 받는 것. 이거는 행동주의 입장이죠. 선생님, 스키너의 행동주의 입장이고요.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서 말이 더 잘 발달한다고요? 뒤에 위주로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모방하는 것이 영유아의 언어 습득에 주된 역할을 한다. 사회학습 이론의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주장이에요, 선생님들. 그죠? 아이들이 언어 학습을 할 때 어떻게 언어 학습을 하느냐? 다른 사람의 말을 관찰하고 모방하면서 영유아의 언어 습득이 되더라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3번 보세요. 영유아의 언어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부모. 그 다음에 누굴까요? 교사가 되는 거예요. 교사. 부모와 교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보고요. 우리 식사 시간을 좀 갖고요. 식사 후에 그 앞에 행동주의 이론을 공부하시고 이제 생각주의 이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